프로토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발표는 컴파운드 개요와 특징, 주요 컨트랙트, 컴파운드의 동작과 버전별 차이 순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컴파운드의 한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개요입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2018년 로버트 레시너와 제프리 헤이즈가 런칭한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대출 시스템입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1세대 주요 랜딩 프로토콜로 디파이 썸머를 이끈 플랫폼 중 하나이자 2023년 7월 기준 아직도 디파이 TVL8위로 약 2.31 빌리언 달러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 시스템은 컴파운드 이전에도 이미 존재해왔으나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이나 P2P 기반 연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화된 거래 플랫폼은 해킹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였고 P2P 대출 체계는 그 자체가 비동기적 특성과 유동성 부족 그리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지닌 빠른 거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대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융 응용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환경에 통합하는 데는 계산의 복잡성과 외부 데이터 접근 제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이러한 문제점을 프로토콜 레이어와 오라클 도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프로토콜 레이어의 활용은 계산 및 로직 처리의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오라클의 사용은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디파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과담보 대출 메커니즘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이자율을 조절하고 청산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특정 담보 비율이 하락할 경우 담보를 부분적으로 몰수합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화된 구조 및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중앙기관의 중재 없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청산도 컴파운드 자체에서 수행되지 않고 제3자의 참여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더욱 탈중앙화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프토콘을 활용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프로토콜의 업데이트, 파라미터 변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용자들은 컴파운드의 자산을 예치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공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 내에 유동성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동적 이자율입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 내에서의 대출과 예금의 이자율은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이는 플랫폼 내의 유동성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은 투명성과 보안입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공개적인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되므로 그 작동 방식과 코드는 완전히 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컴파운드의 작동 원리를 검증하고 보안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컨트랙트는 예치, 대출 등 디파이와 관련된 주요 컨트랙트는 C 토큰, C 이더, C ERC20, 컴프트롤러, 프라이스 피드 컨트랙트입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에는 이 외에도 거버넌스와 관련된 컨트랙트인 거버너 컨트랙트와 컴프 컨트랙트도 있습니다. 이 주요 컨트랙트 간의 이해관계는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은데요. 주요 금융 서비스를 이행하는 C 토큰 컨트랙트는 컴프트롤러 컨트랙트를 통해 동작을 허락받습니다. 컴프트롤러 컨트랙트의 경우 유동성 계산, 청산,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프라이스 피드 컨트랙트를 통해 실시간 가격을 조회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프라이스 피드 컨트랙트의 경우 체인 링크와 유니스왑을 활용해서 외부 가격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접근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각 컨트랙트에 대한 주요 역할과 동작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토큰 컨트랙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C 토큰 컨트랙트는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기본 동작을 담당하는 추상 컨트랙트로 자산의 예치, 대출 및 다른 핵심 트랜잭션을 관리합니다. C 이더와 C ERC20 컨트랙트는 이 C 토큰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구현체입니다. CERC20 컨트랙트는 CDAI, CUSDT와 같은 컴파운드 지원 자산을 대표하면서 각각의 자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발표됩니다. 이러한 컨트랙트들은 사용자들에게 민트, 바로, 리딤, 리페이와 같은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CEDA와 CERC20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민트와 리페이, 바로 등의 함수에서는 이제 인자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이더의 경우 트랜잭션에 이더를 함께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차이인데요. 또한 ERC20 토큰의 경우는 송금 이전에 이 C 토큰 컨트랙트들의 이제 어프로브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되는 이제 이 C 토큰은 CERC20 토큰 형태로 특정 시장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권을 표현하는 토큰입니다. 다음은 컴프트롤러 컨트랙트인데요. 이 컴프트롤러 컨트랙트는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위험을 관리하는 레이어입니다. 컴파운드의 예치, 출금, 대출, 상환 등의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동작이 유용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로드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담보의 양과 사용자를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C토큰과의 상호작용을 승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대출에 대한 승인을 내리기 전에 사용자의 담보물을 가치를 가격 오라클로 조회하고 담보 인자를 가져와서 이제 대출을 해도 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컴프트롤러 컨트랙트에 엔터 마켓, 엑시트 마켓 함수를 호출해서 대출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가격 피드 컨트랙트는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중요한 가격 정보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격 정보는 체인 링크 피드를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컴프트롤러는 이를 참조해서 가격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가격 피드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컨트랙트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밸리데이터 프록시 컨트랙트는 각 C 토큰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대응되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컨트랙트의 주요 역할은 새로운 가격이 유니스왑 버전 2의 시간 가중 평균 가격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한 경우 이 값으로 유니스왑 앵콜 뷰 컨트랙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격이 유효하지 않다면 가격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앵커 뷰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컴프트롤러와 사용자에게 이 컨트랙트의 프라이스 아니면 get underlying price 함수로 암호화폐 현재 가격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컴파운드의 주요 동작인 자산 예금, 출금, 대출금 상환,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예금 및 C토큰의 발행입니다. 예금으로 이자를 받고 싶은 사용자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맡겨야 되는 사용자 모두 자산 예금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산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예치하려는 자산과 대응되는 C토큰 컨트랙트에 민트 함수를 호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치금이 이더라면 민트 함수를 호출하는 트랜잭션에 이더를 함께 전송합니다. 만약 ERC20 토큰을 맡기려면 민트 함수 호출 전에 대응되는 CERC20 컨트랙트를 어프로브 해줘야 됩니다. 호출한 민트 함수는 내부 로직에서 이제 컴프트롤러 컨트랙트에 민트 얼로우 함수를 호출하여 예금 동작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은 경우 예치한 금액에 비례하는 C토큰이 발행되어 유저의 잔액에 업데이트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토큰의 양은 C토큰과 기존의 암호화폐 간의 교환율로 계산되는데 이 교환율이 현재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전체 리저브 양과 대출 총액 등을 변수로 해서 계산되는 값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예금을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출금 가능액에는 예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블록 단위로 증가하면서 이자율은 컴파운드 내의 예금과 대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산의 예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출금 가능한데요. C토큰을 기준으로 출금하는 경우 리딤 함수를 사용하며 반환할 C토큰의 수량을 인자로 호출합니다. 예금했던 자산 기준으로 출금하는 경우 리딤 언더라잉 함수를 사용하며 이 경우 출금할 자산의 수량을 인자로 호출합니다. 이 방법은 컴파운드 앱에서 지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리딤 함수도 마찬가지로 컴프트롤러 컨트랙트에 리딤 얼라우드 함수를 호출하며 리딤 가능 여부를 현재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받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대출은 사용자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빌리고 싶은 자산에 대응되는 C토큰 컨트랙트에 바로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함수는 컴프트롤러에 바로 얼로우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해당 함수는 현재 사용자의 유동성, 대출받을 자산의 가격,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담보 인자 등을 조회해서 이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암호화폐 현재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price feed contract에 get underlying price 함수를 호출하여 조회하게 됩니다. 그 후 문제가 없다면 프로토콜의 잔고가 충분한지 확인을 하고 사용자의 대출 잔고와 전체 대출 잔고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토큰 재진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잔고를 먼저 갱신한 후에 외부 전송을 통해 대출금이 전송하게 됩니다. 대출 후에는 통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뤄집니다. 사용자는 repay 바로 함수를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금액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마찬가지로 블록 단위로 증가하며 이자율은 컴파운드 내의 예금 대출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치와 마찬가지로 이더를 상환하는지 ERC20 토큰을 상환하는지에 따라 트랜잭션에 이더를 함께 전송할지 아니면 어프로브 함수를 선행 호출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이자가 블록마다 늘어나는데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면 담보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더한 값이 담보물에 대해 담보 인자를 곱한 것보다 더 큰 경우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컴파운드에서는 이제 청산자라고 불리는 제3자가 프로토콜에 참여하여 청산을 수행합니다. 청산자는 이를 통해 시가보다 더 싸게 담보를 구입하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산자가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탐색 API를 통해 어카운트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account.health가 1 미만일 경우 이 경우는 대출 총액보다 대출 총액이 담보 인자를 넘긴 대상자여서 이런 사람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청산 대상자의 계정 주소와 구매할 담보물의 수량 등을 인자로 해서 C토큰 컨트랙트에 liquidate borrow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때 구매는 사입자가 빌린 암호화폐와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되며 구입한 담보는 그 자체가 아니라 대응되는 C토큰으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담보에 대한 소유권은 청산자가 갖게 됩니다. 청산자는 이를 통해 예금 이자를 받거나 이를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간단하게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동작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버전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2018년 9월에 출시돼서 19년 5월에 버전 2로 업데이트되었고 20년 2월에는 컴프토콘을 통한 거버넌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버전 3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별 동작과 로직에서는 약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이제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버전별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대출 및 공급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 버전은 버전 2에서 C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ERC20 토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컴프토콘을 통한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여 커뮤니티 주도의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이루어진 버전 3 업데이트에서는 프로토콜을 간소화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복잡한 로직을 제거하고 거래 가능한 새로운 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자산 대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고 재담보를 불허함으로써 이제 프로토콜의 유동성에 안전성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이자를 불허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비교적 높여 압류의 위험도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버전별 이러한 특징들을 참고하시면 실제 사용이나 프로토콜 분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디파이 섹터에서 주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리퀴디티 위험입니다. 담보 제공은 대출 플랫폼에서 핵심 요소로 사용자는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담보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추가 담보 제공 또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퀴디티 위험은 모든 디파이 사용자에게 공통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오류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코드는 언제나 버그나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컴프트롤러 컨트랙트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약 8천만 달러가 과다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오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은 소액 대출 청산 문제입니다. 이는 컴파운드와 같은 청산 과정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로 수수료와 낮은 이익으로 인해 소액 대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시스템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인 컴파운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징과 동작 원리를 살펴보며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과 서비스처럼 컴파운드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며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